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게 되니까 스페이스X다 테슬라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죠. 미래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미 객관적 수치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거대한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지잖아요, 대체로. 근데 미국은 아직도 거의 5%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셰일혁명 같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기술혁명이거든요. 옛날에 없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덜 개척되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이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를 깔고 하고,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자본이라든지 또는 기술 같은 것 중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인프라처럼 됐거든요. 옛날에는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생산선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액터,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혁신가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계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자본 얻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정보나 지식도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동하느냐 싸움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재들의 밀도하고 수로 거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40년 만에 미국으로 유학 오는 인재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위축되는, 비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극복되고 나서 최근에 뜨는 회사들의 대부분 면면을 보면은 2세가 아니라 그냥 1세로 창업한 사람들이 지금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은 지금 순다 피차이, 이 두 사람 모두 다 인도에서 난 사람들이거든요. 다 유학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2세, 3세가 아니고, 한국에서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미국으로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유학을 가고 있고,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내에서 털을 잡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해내죠. 그러면은 전 세계의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으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척지를 제공을 하고, 그런 모험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자본이 있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갖춰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실리콘밸리에 돈이 몰리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을 했죠. 특히나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빈민층으로 가게 되고, 사회 문제는 발생을 하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자본가들은 여전히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인들이나 또는 그 경영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월급은 많이 받는데 나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딱 되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니까 이사들을 많이 가버렸죠. 특히 처음에는 한 달 살이식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그냥 딴 데 가도 괜찮은데?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는데, 그 대상이 된 곳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쪽으로, LA나 샌디에고 쪽으로도 많이 내려왔고요. 이쪽은 주로 컨텐츠나 게임이나 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어떤 제작하는 그런 곳들이라든지, 또는 패션이나 물류 이런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수는 텍사스 주로 또 많이 넘어갔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 부분, 삼성도 사실은 텍사스에 미국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이번에 새로 짓는 것도 텍사스 테일러라고 하는 지역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 서포트를 하는 데다가 텍사스 쪽으로 기업들이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엄청 많이 넘어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주세가 없단 말이죠. 법인세가 0이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0이니까 그래서 지금 텍사스가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1등, 텍사스가 2등인데 성장률은 텍사스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시애틀이 있는데 예,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는 다 어디에 있느냐? 시애틀이 다 본사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가 시애틀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데가 본사였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었고 사람들이 잘 아는 아마존도 시애틀이 본사고 시애틀의 아마존 웹 서비스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엔지니어들 포함해서 이런 그 클라우드 관련된 시스템을 전공하고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는 거기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애플도 시리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전통 산업의 강자하면 또 뉴욕이 있죠. 뉴욕은 이제 동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이노베이션이 넘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 돈은 많잖아요. 그리고 유럽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또는 이제 방송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뭐 이런 전통 산업이 패션이라든지 강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뉴욕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 특히 우리나라하고 관계돼서 그 지역이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 동남부 지역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진짜 무슨 옛날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에너지 혁명, 반도체 혁명 또는 자동차나 뭐 첨단 기기와 관련된 첨단 제조업이죠. 첨단 제조업의 선봉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쪽 지역이 좋은 게요. 땅값은 싼데 그럭저럭 좀 교육도 받고 사람을 좀 구할 수 있는 데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만족시키는 동네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미국 동남부 지역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은 땅에서 아귀다툼을 해봐야 결국엔 제로섬 게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란 땅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잘 될 수 있는 어떤 시장에 개척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파트가 이제 산업이나 일 자체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되 한국의 연구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연구소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한국 커스터머들이 가장 이노버티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고 가장 많이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규제 샌드박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조그만 지역에다가 샌드박스 만들어가지고 뭘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글로벌 레벨에서 보면은 한국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샌드박스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고용도 하고 미국 시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이제 미래 전략에서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사실은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 기관하고도 이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이런 정책의 어떤 입안 과정에도 과거에 좀 관여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하면은요, R&D에 대한 생산성 얘기를 합니다. 네. R&D에 대한 생산성.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돈을 많이 퍼부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R&D 비중이 딴 나라보다 높거든요. 네. R&D 예산 비중이 높은데 들어가는 투입 비용 대비 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해서 지금 나라도 상당히 쪼들리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맨날 집어넣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가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진짜 사회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경제의 생산성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탄생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첨단 관련된 기술 부분은 사실은 생산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시장 가치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게 되니까 스페이스X다 테슬라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결국엔 미래가 될 거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험 자본으로 돈을 때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계속 그런 무모한 짓을 해 나가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죠. 별로 없이, 다만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누군가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한 기술 쪽에 굉장히 많이 돈을 좀 넣어주면서, 반도체도 그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함으로 인해서 따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니드가 되게 높아졌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비저너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힘보다 되려 숫자를 가지고서 노름하시는 분들의 힘이 더 세졌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래를 밝히고 나아가는 힘이 약해져요. 약간 뭐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패하는 사업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비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몇 %는 비리가 나올 테니까. 근데 그런 몇 가지들 때문에, 또는 그런 몇몇의 사건과 생산성 떨어진다는 지표 때문에 이 R&D 자체에 삭감하는 거는 미래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